이렇게 TF를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에 했던 사람들이 처벌받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600부대를 해체시켰기 때문에 부대 14명 붙잡으라고 하고 뭐 했는데 쿠데타 방지하라고 만들어놓은 부대가 있어요. 이게 기무사, 방첩사 뭐 이런 부대인데 방지하라고 해놨더니 지가 나서 쿠데타를 하려고 그래. 그래 온 국민이 분노하잖아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좀 혼낼 놈은 혼내고 고칠 거 고쳐야 되는데 그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기무사 해편 문제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셨던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이렇게. 아프시죠? 네. 그때 생각하면 이 분노도 당연하죠. 있고, 예? 당연해요. 그러셨을 거야. 아마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근데 이번에도 이제 다 지켜보셨잖아요. 2024년 12월 3일 네. 국회에서 그 쿠데타 무효화시키는 그 조치를 하고 나서 12월 4일 새벽부터 저한테 인터뷰하자고 엄청난 전화 요청을 했는데 안 하셨나요? 제가 그런 데 나가서 한마디만 하면은 일파만파되고 오히려 전국이 혼란될 것 같아서 인터뷰를 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까, 근데. 사양하고 네. 그 안 하신 걸 천군만만 맞아요. 말씀하십니다. 저는 천군만마에 그 창설할 때부터 네, 내가 함께 하셨죠.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천군만마에서는 이제는 좀 과정을 밝히고 또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맞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희한하게 오늘 좀 털어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쿠데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이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첩부대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의 필수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됐고, 그 우리 창군과 함께 계속 당연하죠. 꾸준히 발전해 온 거죠, 사실은. 방첩부대의 연역이 굉장히 오래됐죠? 몇 년도부터 시작되죠? 저는 69년도에 사관학교 입교를 해서 네. 73년도에 했는데 방첩 보안 문제는 졸업생 시절에 엄청난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1948년도 국군 창설하면서 방첩부대는 육군 방첩대, 해군 방첩대, 공군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보안 방첩 업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난파 간첩도 있었고 아니면은 공산주의 신봉자들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가 쭉 가다가 1972년도에 유신 헌법이 되면서 제가 사관학교 4학년 때 이제 유신 통치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3군의 방첩부대를 통합해서 국군 보안사를 창설을 했습니다. 77년도에. 그때 3군 총장들은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74년도 졸업하면서 갖고는 있었는데 그 보안사를 창설하는 기간이 한 4, 5년 정도 걸렸던 겁니다. 이 방첩부대의 힘이 커지는 걸 경계하는 태도였나요? 그거보다도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까지 갔는데 네. 군에서 이 반란이랄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군부대 지휘관들을 동향파악이랄까 그런 데 중점을 두게 된 계기가 보안사 창설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쭉 오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국군 방첩사에서 야당 정치인이라든가 군인들 다 동향파악하는 것이 현실화 언론화가 되기 때문에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죠. 기무사로 바꿨다가 저는 기무사도 군 생활을 쭉 하면서 총장까지 마치면서 이거는 아니다. 기무사가 방첩 보안만 신경 써야지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한다거나 이 특권의식, 기무사, 보안사위원들은 특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을 없애고 정상적인 방첩부대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장관 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고 들어서 이제 2018년 9월 1일 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을 제가 시켰었죠. 이 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드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정치인 사찰이라든지 민간 사찰, 뭐 동향파악 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 기무사를 점검해 보니까 너무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이건 안 되겠다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다시 방첩사령부를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인원 그런 거를 축소시켰는데 다시 인원도 늘리고. 그러니까 안보지원 사령부는 사실 축소된 개념이었는데 이걸 원상복구한 거네, 그렇죠. 옛날로. 그래서 그때 이건 아닌데 하는 걸 저는 느꼈었습니다. 벌써 이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도 하셨구나. 그래서 2018년도 9월 1일 안보지원 사령부를 창설하게 된 동기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정치 개입 사례를 보면은 이때가 그 보수 정권 때 그 광우병 사태 같은 것이 많이 네. 있었어요. 그때 전국의 그 어머니들이 인터넷을 동원해가지고 유모차 끌고 나오는데 왜 군은 그런 걸 사전에 못하느냐 하는 그런 언론이 있어가지고 사이버 정치 댓글을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그때 기무사에서 해왔었습니다. 제가 2017년 장관 인수해서 기무사를 이렇게 검찰을 지켜서 이 군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번 조사해봐라 했더니 그런 자료가 너무나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군 기관이 개입을 해서 그렇죠. 조작한 거네. 네. 그리고 이 정치 댓글 공작을 해가지고 보수지정의 대통령을 뽑도록 스파르타 조직에서 592명의 네. 댓글 부대를 야하. 직접 운영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자료가 있고. 근데 2012년 대선 개입은 2012년 7월 27일 군 파급 영향과 대위 방향 검토 기무사 문서로 하달까지 해서 대선 개입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공식적인 대선 개입 사례로 다 문서로 다 제가 확인을 했었고 거기에 공공포럼, 공공연구소 등 예비역 중심의 어떤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조직을 기무사에서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모이는 거야 뭐라 합니까? 그게 그렇죠. 국민의 일원으로 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기무사 개입을 해서 그걸 지원하거나 끌어가는 건 아니지. 이건. 대선까지 개입을 하니. 이것은 군 조직이 이렇게 쓴 것은 이건 공산주의 체제하고 뭐가 다른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전 대통령, 전 대통령, 그러고 이제 문 대통령 시절에 2017년 탄핵 및 대선 개입 사례가 2017년 탄핵 공면시 그 촛불 행동이 네. 있을 때 전시 기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에서 이 기업령 초안을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령은 사전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2017년 대선에 야당 후보를 낙선 공작도 하고 야당 후보를 종북 좌파 세력으로 정의해갖고 맞아요. 반정부 활동을 그랬었죠. 네. 완전히 지원을 했던 자료들이 군 검찰단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너무나 이거 이제 장관 퇴직 시에.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하고 나서 그걸 문건들을 확인했단 군 말씀이군요. 검찰단을 시켜서 기무사의 비리가 있은 정치 개입 사례를 한번 밝혀봐라 하고 검사들을 시켜서 봤더니 자료가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히 얘기하지만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는 국방부의 그 해식장소에서 국방부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 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예비역하고 현역들 모여가지고 이 정권 초기인데 이걸 어떻게 빨리 무너뜨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이건 안 된다. 기무사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었죠. 어떻게든 개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직접 추진을 하셨죠. 기무사 개혁을. 그래서 기무사 개혁 방향 설정 및 개혁위원회를 편성해가지고 청와대 쪽하고도 얘기가 돼서 개혁 방향은 정치 개입 금지, 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을 배제시켜야 되겠다 해서 개혁위원회를 2018년 5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15번의 전체회와 10번의 실무토의를 했는데 결론은 기무사 폐지를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을 장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정치 개입 금지, 민간 사찰 금지, 특권 의식 배제 이거는 뭐 개혁도 아니네. 원래 해야 되는, 제대로 좀 해. 제대로 그거네 해야 뭐. 되는 건데. 정상적인 부대를 예, 만들려고 예,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화네 정상화. 없애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거기는 청와대 일부 참모가 군의 동향 파악을 할 필요가 해야 된다. 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정치적 야심 있는 사람들이 야합해가지고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안 된다. 장관으로서 국가를 위하고 정치를 위하고 민족 이 군의 그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입은 금지시켜야 되겠다 하는 제 혼자의 고민과 결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니까 기무사에서 계엄령까지 만들었다 하는 것을 제가 청와대 측하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여당 국회의원이 이미 기무사에서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는 걸 인지하고서 그 자료를 좀 떠들여야 되겠다. 4월 중순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3월 16일 날, 16일 날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을 보고받고, 그때 동계올림픽 잘 끝내야 되고, 4.27 군사합의 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방안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엄령 문건을 언론에 노출시키면은, 회오리 바람에 확 국가적 대사들이 겹쳐 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완전히 밀봉시키고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기무사 개혁을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로는 이런 정도 개혁은 안 된다 해서 여당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이제 좀 풀어주라. 그럼 당신이 갖고 있는 걸 보도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냥 7월 초에 완전 회오리가 기무사가 계엄령까지 만들었다 하는 것이 도화, 신문, TV 뭐 모든 게 휩싸였죠. 그래서 국민적 여론이 기무사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장관 뜻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기무사령관이 그런 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해서 보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새로운 기무사령관이 와서 보니 그렇죠. 그 전에 네. 우리 부대에서 이런 게 있었다 하고서 이제 나타난 실도를 거죠. 하는 예. 거죠. 전 정부 기무사 요원들, 기무사령관들이 이런 걸 했습니다 하면 지가 처리하지 못하고 너무 큰 거니까. 그렇지. 장관한테 보고했는데 제가 제목만 보고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이거는 지금 떠들이면 안 된다 하고서 이거를 공표하지 않고 기무사를 순수한 입장에서 개혁하고자 했는데 개혁위원회까지도 이거는 제가 요구하는 개혁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있는데도 개혁을 언론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응답을 미지근하게 할 것인가 해서 이제 여당 의원한테 당신이 갖고 있는 거 공표를 해라. 그러니까 장관님은 최초의 보고를 받고 알아서 자체 개혁을 좀 기대를 하셨군요. 그래서 장관 밑에 지휘관이고 국방부 그렇지. 부대인데 예. 그래서 제가 봐줄 거는 봐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는데 순수하게 부대 본연의 임무로 국가를 위하고 국군을 위한 그런 무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서 내부 반발을. 근데 세상에 이것들이 뭐가 지금 잘못된지도 모르고 어쩌려고 그러니 돌았어요. 그래서 참 답답했었죠. 아, 그렇죠.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예. 근데 결국은 그냥 존속시키고 기무사를 그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예. 대통령님하고 독대를 해서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대통령님께서 그럼 장관의 뜻대로 개혁을 시키십시오. 그러고 대통령령도 바꾸고 누록 초안을 제출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저에게 전권을 위임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8월 중순부터는 기무사 개혁을 제일 처음에는 완전히 3군 각자 옛날 1977년 기무사 창설을 하기 전에 육군 방첩대, 해군 방첩대, 공군 특수부대 같이 각군 총장 밑에 보안 방첩 기능을 넣는 안, 정보사에서 넣는 안, 정보사의 정보본부장 밑에는 정보사령관하고 777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안부대에서 하나를 넣는 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안서를 완전히 개혁하고 그 정치 개입하는 조직을 다 없애는 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검토하다가 보안사는 보안사대로, 기무부대는 기무사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순수하게 제 뜻을 받드는 요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 그래서 양심선언하고 양심 고백하는 대원들도 있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존속을 시켜주면서 기무사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안보 지원
이들은 핵심 부대가 아니고 이 계엄령 만드는 부대가 되면 안 된다. 그 안보, 안전과 보안을 방첩을 하는 그런 부대로 임무를 제대로 해라 해서 안보지원사령부를 2018년 9월 1일 창설하는데 대통령령을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구기관 다 거쳐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만들었죠. 기능도 그렇게 혁신적으로 이제 조정하고 했으면 인원도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계획 부대는 공식적으로 했던 게 600단위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로 보면 도지부가 있었고 국정원에서 보면 거기도 도지부가 있었는데 기무사도 600단위 부대 각 토에 하나씩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해제를 시키고 임무도 민간 사찰 금지나 동향 파악 금지 같은 걸 하고 꼭 할 것은 장수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들에 대해서 지휘 역량을 제대로 법률에 맞춰서 하는가 그것만 하도록 했지 일반 장교나 연관장교부터 뭐 사찰하던 그런 것을 못하게 규정화를 하고 대통령령 다 만들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방첩사로 다시 만들더라고요. 야 이거는 정치 개입이 틀림없는데 저는 예견을 했었죠. 네. 그 소위 600단위 부대는 각 광역 지자체별로 하나씩 다 이제 있었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정보기관하고 이렇게 서로 경쟁 관계로 똑같은 위상을 그렇죠. 갖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무부대를 축소하는데 장성을 3명 줄이고 장교부터 제가 드린 책에 있는데 대령, 중령, 소령, 군무원 병까지 해서 1200여 명, 한 1300명 가까운 병력을 축소시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아주 그 경천 동지할 일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거 아니에요. 네. 기무사가 네. 도무지 그들이 할 일이 아닌데 그건 절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기무사에서 저한테 제가 기무사령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계엄령을 만든다 하면 그거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직접 만든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더 큰 거다. 그런 거 어디서 있으면 동양 파악에서 보고해야 될 임무를 맞아요. 띄는 사람들이 그게 지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합참 인사군수 본부장도 했는데 그 본부장 밑에 계엄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엄 업무 담당하는 것은 합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엄령을 구상하려면은 대통령이나 장관을 거쳐서 계엄령 위탁을 하니까 작성을 하라 하면 합참에서 하는가 그 부대에서 아니면 수방사령관 아니면 뭐 합참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계엄령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전쟁,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딱 터지거나 얘기가 될 때 이제 합참에서 정식 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담당했던 사령관은 도망가서 귀국을 했죠. 윤석열 정부가 됐을 때 귀국을 했어요. 귀국했는데 그것도 유야무야하고 아, 참.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 지휘권을 물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의 해편 수준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기능을 제한해 놨는데 다시 늘렸어. 의도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텐데. 그래서 역시 계엄이 났어요. 반란 사태가 났어, 쿠데타가. 그런데 이 계엄령을 하면은 군이 그대로 움직여주고 다 할 것 같았는데 예.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크게 들으면 3가지가 이게 있는데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아까 모두의 계엄령 발표되고 12월 4일 날 저한테 전화가 집중적으로 문의했던 것이 이 얘기인데 그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걸 언론에 크게 날 것 같아서 제가 일체 거부를 했는데 예. 3가지 이유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작성했다는 김무사 작성한 계엄령을 원래는 파기시켜야 돼요, 장관이. 왜 그거를 막 언론에 보도하고 보안규정 위반 아니냐 뭐 할 때 그때 기무사령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심은 장관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기무사 상급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군부대에서 정직한 적법한 계엄령을 작성하지 않고 정치 개입을 하기 위한 계엄령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전례를 남겨야 된다 해서 파기시키지 않고 평문화시켰어요, 제가. 그 위원회한테 평문화시켜. 그래가지고 언론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 다 그 당시에 계엄령을 갖고서 국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계엄령은 기무사에서 못 만들 것이다 했는데 또 만들었다는 게 참 너무 한번 해봤더니 또 이제 결과적으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주동부대는 됐지만 그렇지. 두 번째는 왜 못 만들었느냐.
그 촛불행동 때 계엄령 만들었던 것은 기무사 내 참모장하고 그 특별 계엄령 그 계획 수립단 대령급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요원들을 전부 다 군법에 제가 넣어서 처벌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도 그렇게 TF를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에 했던 사람들이 처벌받았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기무사 내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방첩사라고 하죠. 방첩사 내. 방첩사에서. 그래서 이 명령 계획을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전화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헬기가 왜 그러냐, 707 부대는 왜 이러냐, 자꾸 이 실무부대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령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것, 또 이 군사재판에 회피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본래 뭐 누구나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방첩사령관이 조직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600부대를 해체시켰기 때문에 네. 국정원의 모 인사가 크게 언론에 보내 14명 차장이. 네. 차장. 그래가지고 붙잡으라고 하고 뭐 했는데 600부대 단위가 있었다면은 네. 그 주요 인사들을 직접 전화번호라든지 그치. 주소를 다 키핑을 네. 보안사가 했을 거예요. 거기다 전화할 필요도 없지. 그렇죠. 경찰청에다 또 요청했잖아요. 네. 국정원도 몰랐었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연유가 이번에 계엄령을 못 만들게 하고 성공하지 실패하게 된, 못한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안보지원사를 만들었던 그 계기는 헛수고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군인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큰 원인이자 그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돌이켜 보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역사가 읽고 보니까 역사가 애들 코미디 만들었잖아요. 야, 그거 체포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파악해달라고 말이야.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지금 계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같이 근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계엄령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전시라든지 뭐 재난을 위해서라든지. 그렇겠죠. 근데 우리나라 국가의 비상사태. 그것은 방첩사라든지 방첩사에서 바뀌는 새로운 부대가 될 테인데 그 부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작전부대나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시에서 만들어야 하던 작전부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계엄령을 해야 된다면은 지역 사령관한테 임명해서 너는 이 임무를 수행하라. 장관이 지시가 해야 되는데 그게 군령을 어기고 지들 몰래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라 네. 하는 걸 이번 기회에 전 국군 장병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또 한 가지 여담은 제가 있을 때 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병들한테 핸드폰을 쓰게 했는데 네. 핸드폰이 장교들이라든지 부사관이라든지 병사들도 이제 이게 아니다 기다 하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법률과 규정에 의한 지휘가 아니면 이건 아닌데 하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모르는, 그래서 이 시대에 계엄령을 해가지고 옛날 유신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로 다시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수가 거죠. 없죠. 예.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이라는 게 모든 정보의 이게 그 수단이 되고 있으니까 그 여담으로 핸드폰을 하게끔 한 이유는 네. 국무회의 때 제가 보고를 했어요. 6.25 때, 나 외정, 일본 있을 때, 때는 많이 낳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5남매, 6남매, 그렇죠. 뭐, 이렇게 했는데, 현 시대에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의 70 내지 75%가 독자입니다. 둘 이상 낳지 않아요. 아들만 둘 있는 집 별로 없습니다. 네. 대부분 독자고, 그 다음에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의 8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 대학교에 재력을 갖고 있는 이 최우수 병력을 핸드폰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쓰던 애를 차단시키는 때문에 소통의 창과가 그렇죠. 막혀서 스트레스 너무 받고. 예.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자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10만 명당 그 자살자 비율이 군인 조직에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공 사례로 얘기할 때 핸드폰을 쓰게 하니까 이제 장병들의 자살률이 민간 그 인원 집단보다 훨씬 적죠. 적어졌죠. 반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고 급식 향상 대단히 좋아졌고 더더욱이 코로나 극복하는데 최고의 역할이 병사들 핸드폰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된 생활을 하니까 그렇죠. 전방에서는 3분의 1 취침, 3분의 1 경비, 3분의 1 근무인데 소대장이나 중대장, 대장이 다 모아놓을 수가 없는데 병사들 단체방을 이용하니까 취침하든 경비를 하든 과업을 하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전달 사항이 그대로 그렇죠. 네. 전파가 돼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 예방하는데 최고로 좋았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예. 하셨습니다. 그게 현실에 너무 잘 맞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필요가 아니라 핸드폰이 정보의 하나 우리 수단이니. 국군들의 역사는 조선 독립군 광복군이 없는 시대, 그 다음에 있는 게 병력전, 근데 일본군 시절에 또 6.25 때 그런 거 거치면서 병사들을 소홀히 했었는데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선진민주국가의 선진민주 국군이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러고 예. 나락으로 떨어지던 국가가 국가가, 예. 금방 또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나라를 파탄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장치들이 다 있는데 그게 조합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너무 이해가 잘 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장관님, 엊그제 에이펙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의젓하게 다시 일어난, 수준 높은 민주국가죠. 민주국가가 돼 있구나. 이런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네. 성장하기 어려운 일이야, 이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정말. 극복하고 올라온다는 게. 아, 근데 듣고 보니까 뒤에 이런 장치들이 있었어. 그 잘못된 놈들 문건 다 이렇게 그냥 평문으로 공개해버리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가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네. 특히 현재 국방위에서 활동하는 그 여당 의원들이 계엄령 문건 가지고 필리버스터 할 때 국회 대회에서 얘기할 때는 아 이제는 군에 의한 쿠데타 같은 건 할 수가 없겠구나. 이 쿠데타 나기 전에 제가 예상을 했는데 그건 빗나갔네요. 네. 그렇게 장교들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청와대 쪽에서 용산 쪽에서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너무 괴리가 많은 현실을 모르는 이런 계엄령 아니었는가. 진짜 현실을 몰랐던 것 네.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현실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했던 행동 같아서 이제는 빨리 떨쳐버리고 앞으로 자꾸 나가는 길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 장관님 모시고 이제 나눌 이야기를 생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인사이트를 받아내야 되겠다, 뒷얘기도 들어봐야겠다. 그런데 시간이 제한돼서 네. 뭐 이쯤에서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에 꼭 한번 약속해 네. 주십시오. 꼭 오신다고 약속해 주시죠. 여쭤 말씀이 너무 네, 많습니다. 맞아요. 한다면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전시 작전 통제권 아, 환수문이라고 그다음에 제가 장관 때 청문회에서 장관 복무방침 제일 마지막 항에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국방 기술 이걸 상상시켜야겠다. 가슴 방위사업 육성해야 되겠다 하니까 모 위원장님께서 국방장관 할 분이 대기업 상무 같은 말씀 하신다고 얘기를 하길래 네. 아 이건 아닌데 하고 제가 그 방위사업 청 규정과 그 방위사업 규정을 좀 바꾸면서 한 5, 6년 지나니까 지금 방산수출 강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5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미동맹 현대화 문제. 예, 그리고 예고해 주셨어요, 지금. 한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는 이 방산진흥 문제 또 모시고 네. 기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이 계셨을 때 같이 계셨던 분이니까 우리나라의 앞으로도 지금 이 재임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